1년 전 부산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단은 모두 끝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 권모 씨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권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입니다. 눈 감고 일어나니까 죽은 자식이었어. 며칠이 지나 있었던 상태였고 제 마지막 기억은 몽키스피너라. 권 씨는 재판에서 흉기는 자해하려고 샀던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보호관찰 5년으로도 재범 예방이 충분하다며 기각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결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그냥 다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능력만큼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었으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내가 산 거에 대한 불행과 상처와 두려움이 클까? 미래에는 과연 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피해자 직장 앞입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와 오늘 큰맘 먹고 왔다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슴에서 흉기를 꺼내 머리와 가슴을 공격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사건 당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 숨이 넘어가던 순간에도 그날은 잊을 수 없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1차적으로 처음에 찾아왔을 때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직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돌려보내고 언니한테 따로 카카오톡으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 나 너무 무섭다 이랬었거든요. 본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주기를 한 거죠. 피해를 하고 있었는데 덜컥 문을 대뜸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무작정 들어와서 니 나와. 저는 일단은 직장 상사분이랑 회의 중이었고 예의는 아니고 나 이제 회의 거의 끝났고 1분 내로 정리하고 내려가겠다. 내가 더 금방 끝나니까 그 후에 뭐 상사랑 얘기를 하던 네 맘대로 해라. 진짜 막무가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것은 제가 무리를 일으킨다 생각해서 제 신변에 위협을 느꼈었지만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갔죠. 그렇게 건물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을 보고 죽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직까지도 꿈에 나오면 제가 진짜로 엉엉 울면서 잠 못 이루고 또 깨고 하거든요. 경찰이랑 뭐 법대위는 무섭지 않았고 그럼 내가 지금도 이렇게 왔겠냐. 제 주변 사람이랑 저를 협박하면서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이 주변 사람 없앨까, 니를 없앨까 하는 동시에 씩 웃고 내가 마지막으로 얘한테 기회를 준다 했는데 네가 이 선택권을 버렸고 나를 버린 거다.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걸 못 본다 하면서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엄청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러면서 바로 또를 왼쪽에서 꺼내서 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완전 새 거였던 거죠. 제 직장 외벽 쪽으로 몰아세우면서 딱 제 몸을 본인 몸으로 고정이 시키더라고요. 저항 못하게. 제가 그래도 저항을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칼 들고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직장 동료들이 진짜 바로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려왔고 몽키 스패너를 들더니 제 머리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을 가했는지 땅이 떨어졌거든요. 직장 동료들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몽키 스패너 줍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칼로 제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계속 찌르더라고요. 내가 죽겠구나. 하지만 본 사람이 많으니까 목격자가 많으니까 덜 억울하겠다. 진짜 이 생각도 했고 제 귀를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 이 소리를 하면서 계속 흔들더라고요. 4명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이 제 몸이랑 손을 딱 이렇게 피해자한테 깔려있던 것을 꺼내면서 빨리
도망치세요.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딱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보고 피해보자. 그러고 나서 제가 힘이 빠지고 그 뒤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깨보니까 그냥 며칠이 지난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나마 응급실이 직장 바로 앞에 있어 피해자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도 그 가해자가 칼이랑 가위로 위협하는 거를 저희 둘이가 그것도 분리시키고 흉기를 치웠으니까요. 저희 둘이가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거든요. 동생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수화기 너머로 두 명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미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뛰었죠. 남자친구랑 엄청 빨리 뛰었어요. 뛰어서 가보니 와, 그 복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있고 안에서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갈 테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지금 뭐해, 오빠? 내가 갈게. 아니, 일본을 쳤는데 이중장금이었고 안 들어가지길래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근데 동생이 그 순간에 빨리 열었던 거죠. 들어가 보니 저희 둘이가 목격한 장면은 그 가해자가 칼을 들고 제 동생한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동생을 자꾸 이렇게 뒤로 했고 제 남자친구가 오빠를 말리면서 흉기들을 짚고 시프트에 던져버렸어요.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왔죠. 평소에도 가해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목격하고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자와 그 조사를 하고 받고 있었고 그 가해자 앞에서 제가 도움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받아서 일단 알겠어요. 이 사람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근데 어떻게 저를 죽이려 하는 가해자 앞에서 제가 신고하는 전화를 받냐는 거죠. 사건 발생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3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주겠다. 근데 다른 여자 생겼다던데? 씨, 다 잊었고 여자 생겼다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안동에 있어서 이 조사가 끝난 후에 짐 정리를 다 하고 안동에 올라갈 예정이다. 그 가해자의 말을 똑같이 믿고는 훈방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그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있을 때 경찰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만난 경찰이 진짜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올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 한 번을 안 찾아가고 한 번을 안 만났는지가 가장 답답하고 또 뭐 어떤 팀은 와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변명만 다 내려놓는 거죠.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긴급처치는 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안 들여보내는 거죠. 병원에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대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아예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처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도 경찰이 화를 내면서 이거 듣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1부터 100까지 경찰의 태도는 과연 진짜 우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였고 그러니까 여러 수차례 경찰의 손을 내밀었고 그 사건 당일에도 계속 경찰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경찰은 사실 아무런 조치를 해준 게 없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그냥 그만 갔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동생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후유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과 여고시에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해자의 가족들 탄원서를 보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하루를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려고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도 하고 있고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14년 뒤에 나온다면 그냥 진짜로 본인이 반성문에 계속 매번 작성했던 것처럼 저를 피해서 평생 숨어 살고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와 지원은 많고 수월하거든요. 근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있다 한들 엄청 까다롭거나 서류가 많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 선에서 자체 카트를 당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국가가 나서서 논의를 해서 진짜로 좀 피해자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